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1영역 사회복지 정책론을 시작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또는 방침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본 방향이나 방침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험 문제에 반영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 그러면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가 되겠네요. 사회복지란 뭔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몰라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용 용어를 구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2급과는 달리 1급과 같이 연결되어 설명할 적에는 많은 면접 과정들이 있게 될 건데 면접 때 어떻게 내가 아는 말을 말로 풀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대로 된 역할만 수행한다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흔히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복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그게 가난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종체이요 조직적 노력의 종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위렌스키와 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렌스키나 르보란 이런 이름은 이제는 거의 언급도 안 될 정도로 보편화된 것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특징, 그러면 제도적, 기능적,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기존의 기능에 대한 보완성, 기능적 보완성과 제도적 대응성, 뭔가 부족한, 뭔가 잘못된 제도를 바꾸려고는 제도적 대응성이라는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렌스키와 르보의 개념 정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능적 보완성과 제도적 대응성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마니신과 같은 사람은 사회복지를 정의할 적에 좀 노마니신이 잘못했다고는 않겠습니다만 그를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국문법상에 있어서 단문과 복문을 표현할 적에, 특히 복문을 표현할 때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연결 어미가 대등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언어 번역을 함에 있어서 구글 번역기에 돌렸는지 이 노마니신은 일반적인 학자들이 할 적에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대비를 함으로써, 보통 우리가 앞에 한정적으로는 그러면 뒤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또는 보편적으로는, 또 앞에 소극적으로 그랬으면 뒤에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대비되는 용어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책들에서 보면은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좀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마니신과 같은 경우는 한정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는 보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위한 지원이라고 한정적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적극적이라고 표현된 뒤엔 보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협의로는 광의로는, 좁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이 번역대로 본다면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옛날에는 넉넉할 수가 없는 국가재정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돕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한정적, 적극적을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또는 전통적 의미, 현대적 의미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문제를 출제할 적에 사회복지를 정의할 적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또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의 관점에서 비교한 정의를 내린 사람은 노마니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노마니신은 사회복지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하는 이런 표를 만들어가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은 사회복지의 객체의 범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객체의 범위에 의해서 우리는 운영 관점 뭐라고 표현해요? 선별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객체의 범위에 따라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교재는 이렇게 소극적, 적극적 그랬지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전통적 의미의 개념과 현대적 의미의 개념,
이렇게 바꿔서 써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사회복지를 소극적으로는 이 부르계층에게 금전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사회복지는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노력이다라고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는 언급은 하지 않지만 티트머스 많은 학자들이 사회복지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뭐 무수히 많은 학자가 있겠습니다만은 티트머스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란 사회적 행복 증진을 위한, 소셜이란 말을 계속 사회적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콤튼도 마찬가지고 티트머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행복 증진, 개인적 행복이 아니라 사회적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이 정의하지만 또 유형,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기술적 표현으로서 네셔 또는 네스체르라고 하는 네셔 같은 사람 이름을 암기할 건 아니겠지만 네셔 같은 사람은 사회복지란 단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쓴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사회복지는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것을 티트머스의 정의, 사회적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 네스체르가 표현한 것처럼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 이런 개념들을 같이 숙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하실 것은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가 뭐 어느 특정 학자에 국한하지 않고 노만이식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 성격을 한꺼번에 묶어서 박스화했습니다. 전통적 의미, 현대적 의미, 과거, 현대 이렇게 있는데 이 전통적 의미, 과거 옆에는 선별주의적 관점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주의적 관점 또는 협의의 관점, 현대에는 보편주의적 관점, 넓은 의미의 관점이라고 해서 같이 똑같은 제목은 책에는 과거와 현재로 고쳤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서도 출제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좁은 의미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복지 모형 분류를 볼 때 자녀적 모형,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선별해서 도와주는 활동 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녀적 또는 보충적 모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의 주의만 가지고 있다면, 일정 주의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대상자로 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즉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현재라고 하는 데에는 제도적 모형, 유렌스키와 르보이면 제도적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자녀적, 보충적 또는 제도적, 보편적 거기 옆에다가 선별주의 그리고 보편주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요. 또 그러면 성격, 도와주는 성격, 우리가 돕는다라고 해서 헬핑, 원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런 개념을 옛날에는 특별히 힘 있는,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부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그 뿌듯함을, 자기의 만족에 좀 더 가까운 쪽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시혜, 자선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당연히 시민권이라고 하면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고 봅니다. 당연한 권리의 행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주체가 국가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삶의 질의 향상 노력을 우리가 복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라고, 물론 국가를 넓은 의미로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렇게 복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마치 백성들의, 무지한 백성들을 위한 이런 혜택을 준다, 이런 시혜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내가 있어서 국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있어서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민주, 백성이 주인인 시대의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한 당당한 권리의 행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민권 또는 권리의 행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선별해서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특수한이라고 썼는데 한정적, 제한된 지원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당연히 가깝게 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제공하려고 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런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는 돕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돕는 수준.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이라고 할 때는 사회보장의 기본 목적은 어쨌든 최저 수준의 생활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보험이든 그것이 공공부조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최저 수준의 생활보장입니다. 문제는 최저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회보장의 성격에 사회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을 때 공공부조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우리가 이제 줄인다면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디까지 도와줘?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는 선까지는 도와줍니다. 그 때문에 최저라고 할 때 최저 수준의 생활 보장할 때 최저는 상한선 최저입니다. 만약에 굶어 죽을 것뿐만 아니라 저축할 만큼도 도와준다면 이제는 미쳤습니까? 이래도 내가 벌게? 가만히 있어도 내가 굶어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축도 하는데. 의존성 심화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공공부조라고 할 적에 그때 최저 위치는 상한선 최저, 거기까지만 도와줍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기여도에 의해서 나의 불행이 올 수도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최저 생활보장이라고 할 적에 이때의 최저는 아무리 못 도와줘도 최저 수준 이상은 도와줘야 된다. 이때 최저 위치는 다른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라고 할 때는 상한선 최저의 개념인 것이고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에서는 하한선 최저에 위치해 있다. 하한선. 그래서 보통 양자를 구분할 때는 옛날에는 아니면 좁은 의미는 선별주의는 공공부주는 그래서 최저 수준의 생활보장이라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못 도와줘도 최저 수준 이상은 도와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저라는 말을 하한선으로 설명하지만 최적 수준의 생활보장. 여기 교재에도 최저와 최적이란 말을 썼죠. 내가 우리 말을 길게 한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좀 그래서 착시로 인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착시로. 그래서 착시에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하자. 착시에서. 뭐 이렇게 강의하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시험꾼의 입장에서 많은 시험을 1년에 한 두세 번씩 시험을 보러 다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시험을 본다는 것은 물론 그 자격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저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은 시험장에 갔다 오고 나면 적어도 두세 달간은 좀 긴장한 팽팽한 긴장줄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위해서라도 현장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가능한 시험이라면 어떻게더라도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시험 보고 시험장 시작되는 그 시험 분위기를 느껴보고 그렇습니다만 이때 착시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최저 수준의 생활보장을 보편적으로 쓰지만 시험용으로 나올 때는 최저란 단어와 최적이란 단어를 꼭 구별해 주셔야 된다. 또 그러가면 옛날과 오늘날은 다르죠. 옛날에는 그 지원의 대상이나 복지의 대상이 선별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선별된 개개인이나 개개의 가족,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죠. 이렇지만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사회적 수준, 그래서 소셜, 그냥 복지라고 하지 않고 사회복지, 그렇죠? 사회복지. 위렌스키와 르보가 말한 것처럼 사회복지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하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노력, 정말 소셜 세 마디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아파서 내 재산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그건 자선활동이에요. 물론 말은 그 사람 굶어 죽을까 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착한 마음을 위해서 나의 신에 대한 갈망,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공급자 중심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아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는 소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해지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라 소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적 계획의 목적을 둔다. 자, 너무 길게 들어갔군요. 거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공급자 중심의 시혜의 관점에서 하는 데 비해서 오늘날에는 이용자라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소위 성격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옛날에는 시설 위주라는 걸 상세하게 적어 주셨군요. 그래서 보통 지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기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복지 다원주의적 관점, 1980년대 이후에 복지 다원주의 경향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민간이라고 할 때 누구나 다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능한 한 아픈 사람도 집에서 누구나 똑같이 집에서 다른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복지도 강조되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1900 제50 정권과 60 정권으로 넘어진 이런 과정에서 재가복지라고 하는 시설 보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 80년대 말 90년대 초로 넘어가지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재가복지 확대되는 재가복지도 확대되는 경향으로 도자를 넣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무료 서비스 당연히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뭘 달라고 그래 해서 꼭 반대급부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용자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 부담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배고픈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손만 벌리는 자에게는 빵을 주지 않아요. 오늘날 보면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한다든지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날 관점의 복지의 현실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이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용자 부담 서비스,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도 자기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의 개념의 변화는 우리가 보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착시하는 함정을 판다든지 모든 시험에는 한 20% 정도가 함정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 25문항 중에 5문제 정도는 함정이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상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을 보는데 이런 문제도 될까? 라고 하는 정도의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모든 시험에서는 20% 정도는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박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노력. 첫 번째 보시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국가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수단을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수단을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없으니까.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가지고 출제를 어떻게 사회보장 정책. 사회보장 정책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의 인문을 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여기 박스에서 놓은 것처럼 자선이나 시혜나 환난상율이나 상부상조 이런 소위 민간적 부문에서 가슴이 오가는 이런 그 개념으로 사용을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셜이란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란 용어와 많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대신 쓰이는 용어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사회보장도 있고 사회정책도 있고 사회계획도 있고 사회개발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사회공학도 있고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사회사업도 있고 이런 용어들이 많이 혼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사회보장 정책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법이고 상위법인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되기도 한다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나 사회보장 정책의 영역을 분명히 판서를 했는데 사회보험 정책의 영역과는 다르죠. 사회보험의 구성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일부가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정책의 영역은 5대 영역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 착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의 영역은 혼용해서 출제가 되지만 사회보험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오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이지, 빈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 사회보장 정책의 첫 번째 영역은 소득보장 정책이 되겠어요.
바로 이 소득 보장 정책을 보통 우리는 이것을 최협의의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의 생존,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던 이런 극단적, 절대적 빈곤 속에서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쩌면 18세기, 19세기로 넘으면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프레임을 짜면은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걸 계획, 삶의 계획을, 생계를 유지한다고 그러죠. 이러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소득 보장 문제를 넘어서 의료 보장, 주택 보장, 또 그러면 교육 보장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오늘날에는 맞춤형을 강조하니까 개별적 서비스 또는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까지도 당연한 것처럼 요구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면 이걸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협의의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당연한 것처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굳이 국민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 증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조세 정책과 조세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무직 공무원을 하듯이 그게 직접세가 없어서 간접세가 그런 문제를 내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공부할 건 아니고 이런 세금의 종류를 가지고 설명은 아닙니다. 근데 조세정책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득공제라고 하는 조세 비용도 있고 이런 용어들이 미리 나오는 것처럼 어떤 조세정책. 또 그런 거면은 노동시장 정책. 그냥 노동시장 정책. 이런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능한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여기까지를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면 이건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광의의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1번에 나온 것처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보시고. 그래서 거기 2번의 두째 줄 끝에 보면 색깔로 바꿔주셨지요? 거기 보시면 가치를, 어떤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치란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2교시 사회복지 실천 2교시에도 배우셨겠지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나 선택의 기준이죠.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권력을 선호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권력은 아름다운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권력을 선호해야 돼요. 권력을 장악이라게 너무 싸우는다는 것보다는 권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급을 따는 것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현장에서 권력을 확보하는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어떤 것을 선호하든지 간에 거기에 원투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가치.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가치롭다고 하는 시대 통념상, 사회 통념상 가치롭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제시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런 것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특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특징. 자, 사회복지는 굳이 사회복지 정책에 또는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을 할 때 틀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럴 때 일별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최저 수준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어쩌면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한마디로 삶의 질 향상이죠. 삶의 질량. 옛날에는 지질이도 가난했던 절대적 빈곤의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 잘라서 다복했으면 좋겠다. 집도 컸으면 좋겠고 먹을 것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냥 어떤 자식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한 이빨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빨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삶의 삶에 필요한 양을 선호하던 이런 시대에서 오늘날에는 그건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말은 간지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선호하는. 또 그러면 2번에 인간 존엄, 사회 연대, 사회 통합,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지나치게 가난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3일 이상 굶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 없어요. 우리가 보면 많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게를 때려 부시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잘 사는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미국에서 가게를 때려 부시고 그런 상품들을 다 훔쳐가고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런 놈들도 많겠지만 꼭 그래서만 그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복지 증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유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또 소득 재분배, 자립 증진, 정상화 이념 확대 쭉 나와 있죠. 다 읽어보시되 여러분들 7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정책은 사실상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 사회복지정책은 옛날에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배고픔이었죠. 빈곤, 데스티튜션, 부족이었어요. 또 하나는 긴 세월 동안에 더불어 인간을 괴롭혔던 것은 디제스라고 하는 질병이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3D, 4D 다 아시는 것처럼 3D라고 하던 4D라고 하던 사고라고 하던 아니면 배버리가 제시되는 오학이라 하겠던 간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가난과 빈곤과 질병이었잖아요. 그런데 과거 발달이 참 미미했을 때 질병은 사주팔자 문제였어요. 신의 뜻이 그러한 거였어요. 그러나 빈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역사적으로 신석기 후반부터 시작했던 농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오직 초월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연에 의해서 자연이 주는 만큼만 먹고 살았고 자연이 안 주면 굶어 죽는 것을 숙명으로 알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농경을 하는 신석기 후기부터는 그에 관한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안 주면 길러 먹고 안 주면 키워 먹고 농경과 가축 사육이 시작되잖아요. 고기를 잡아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키워서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월자의 일부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오면서 도도한 수천 년, 한 2000년 가까운 역사의 투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2, 3천 년의 투쟁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가져왔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허리 부러지게 허리 구부리고 왜냐하면 인간은 농경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수천 년이기 때문에 땅과 수평을 이루지 못하는 굶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수평을 이루지 않고 입신이죠. 몸을 세워서 있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뭘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한 오늘날은 기계를 넘어서 자동화란 이름으로 자동화란 넘어서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는데 AI나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선을 넘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할 때 옛날에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이제는 챗 GPT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인터넷을 검색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수록시켜 놓고 그것을 도움을 받는 건데 챗 GPT와 같은 경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사이에는 할로갱이든 퍼지와 같은 수없이 많은 중간 영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절대로 소위 복제라는 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답을 만들어주세요는 정말 어느 거에도 걸리지 않는 복제예요. 그 때문에 옛날에는 논문을 때 8% 정도의 복제율 14% 넘었으면 물론 최근에 많은 알려진 사람은 40% 이상 복제율도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제는 너무 길게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삶에 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일 수 없고 가치를 배제할 수가 없다. 인간은 인간존, 헌법체 구조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존엄한 존재로서 선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가치롭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 중립지 않다. 사회복지는 무조건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7번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그러면 경제 안정화 정책도 이끌어간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심화 연구의 내용도 좀 도움받으시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주는 공공 서비스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적이라고 해서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온다. 이 문장이 틀리지 않는다. 이걸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가진다. 이건 집단적 개념이에요. 인간의 존엄은 개개의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개개의 국민에게 주어진 것이지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 같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라 하고,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도 있죠.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3번에 있지요. 3번에 보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시장 배분의 개념이 아니라 2차적 분배이다. 보통 우리가 분배와 재분배라는 용어를 흔히 쓰고 있는데, 분배와 재분배는 다릅니다. 분배는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내가 투자한 만큼 그에 대한 가치를 되돌려받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나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분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선설이면 사람이 말 안 해도 다 똑같이 내가 많이 받았으면 좀 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재분배는 성학설적 관점에서 나눠 가질 만한데도 나눠주지 않으니까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나서서 잔소리 말고 내놔. 일부는 일부까지만 갖고 일부는 내놔.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 라고 우리가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징세 과정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것을 일부 가져다가, 사실은 뺏어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걸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력과는 무관하게 나눔이 실현되는 것을 재분배, 2차 분배라고 합니다. 또 쭉 보시되 공식적 기구에 의해서 중독된다. 비영리적으로 해결된다. 자, 6번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일방적 이전의 행태로 해결된다. 일방적 이전이 아니면 뭔데? 일방적 이전이 아니면 쌍방적이라는 거잖아요. 쌍방적 이전이라는 것은 급부, 반대급부. 준 것이 있으면 받을 것도 있어야 되고, 받은 것이 있으면 뭔가를 줘야 된다는 오가는 것이 있는 것을 쌍방적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활동이다라는 말을 일방적 이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공부조를 원칙으로 하는 이런 소유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거 줬으니까 뭐 내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물론 일부 있죠. 자활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자활급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방적 이전의 형태로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감을 짓고, 다음 시간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